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고고림 선생님 논문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제 어떤 논문인지 그리고 그 논문에 대해서 교수님과 그리고 고고림 선생님과 이야기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대해서 고고림 선생님 논문에 대해서 간단히 교수님께서 잠시 짧게 안내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임상심리학이 이제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어요. 특히 제가 이제 이 연구를 시작할 때는 임상심리학회에서 이제 이사 중에 한 명으로 활동을 할 때였는데, 우리가 이제 임상심리학이 좀 더 잘 되고 졸업생들이 좀 더 사회에서 인정받고 능력을 펼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걸 고려하던 중에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고민을 하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 학과마다 우리 같은 경우 이제 대학원에 임상심리학 전공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학교에 임상심리학이라는 전공이 생기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임상심리 전문가 출신의 교수님이 계셔야 하지 않을까요? 네, 많이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어디 법에 써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보통 교수에 자격하면은 뭐 박사학위가 있어야 된다, 뭐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뭐 이제 예체능계 같은 경우에 좀 예외적으로 없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그냥 이제 박사학위가 있어야 된다 정도가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박사학위는 어디? 그냥 심리학이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지금까지 그런 일은 그렇게 발생하진 않았었어요. 다들 신사적으로. 당연히 임상심리학 전공을 했고 거기에 이제 전문가 자격도 있고 이런 분들이 계실 때 이제 임상심리학 전공을 만들긴 했는데, 점점 이제 대학들이 여러 위기가 생기면서 좀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는 그런 전공들 위주로 막 개설을 하려는 그런 이제 시도들이 생기고, 임상심리 전문가가 없는데도 막 임상심리학 전공을 만드는 예들이 많지는 않지만 일부 지역에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뭐 우리가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적어도 그러면 학생들에게 임상심리학이라는 거를 제대로 가르치는 학과는 어디고 어디는 그런 자격이 없고 이런 정보는 줘야 되지 않을까. 학생들이 그냥 속아서 보통 이제 그런 결격이 있는 과일수록 학교일수록 광고를 더 세게 하거든요. 보면 뭐 보통 뭐 시장에서도 물건들도 그렇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정보를 줘야겠다 뭐냐. 그러면 임상심리학을 제대로 가르친다는 건 뭐냐? 임상심리학에서는 뭘 가르쳐야 되고 어떤 조건을 갖춰야 임상심리학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고민을 하다가 보니 이제 결국 언젠가는 학회에서 인증제를 해야 되겠다. 학회에서 여기는 제대로 임상심리학을 하는 곳이고 여기 인증을 못 받았다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학회에서. 그래서 인증을 받지 못한 데들은 나와도 거의 진로를 사실은 진로를 사실 보장받기 어려운 그런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그 인증받은 학교나 수련기관 출신들을 이제 채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도록 충분히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걸 만들려면 그러면은 임상심리학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될지를 정의해야 되고, 그러려면 임상심리학자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많은 게 우선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첫 단계를 했던 게 이 연구 작업이에요. 확실히 저도 과거를 생각해보면 이제 임상심리 대학원에 대해서 찾아보고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만들어지면 더 후배들에게도 좋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온갖 유사, 뭐 치료, 뭐 심리 전공들이 막 넘쳐나고요. 서로 자기가 제일 좋대요 보면 막 얘기하는데 그 좋은 증거, 막 요즘 같은 정보 홍수 시대에 아무나 그냥 내가 더 잘한다라고 얘기하면 마치 그것이 먹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곳에서 학회가 할 일이 뭘까라는 걸 고민했어요. 학회라는 곳은 사실 이익 집단이 아니니까 이곳에서 좀 공정하게 되게 이런 것을 임상심리학에서 가르쳐라라는 것에 기본을 좀 만들기 위해서 했던 연구 작업입니다. 그러면 그 해당 논문에서는 임상심리 전문가가 현장에서 영향의 편차가 많이 난다는 부분을 문제점을 꼬집었는데 교수님께서는 이를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능력의 편차가 엄청나요, 사실. 그러니까 좋은 직업군일수록 그 자격증이나 그 학위만 보면 신뢰가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래도 좀 사회적으로 많이 신뢰를 하는 그런 자격들이 조금 있어요. 이제 뭐 대표적인 뭐 의사라던가
뭐 아무래도 좀 뭐 법 쪽에 있는 그런 자격들에 대해서 좀 더 신뢰를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자격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신뢰는 그것이 설령 뭐 우리나라 최고 명문 대학이 아니더라도 거기 나온 사람들은 상당한 엘리트고 그리고 상당히 엄격한 어떤 좋은 교육을 받아서 훈련돼서 나오는 데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우리는 이제 이런 어떤 퀄리티 컨트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가보면 너무나 수준 차이가 많이 나서 막 가지고 있는 뭐 진단 체계라던가 지식도 너무 편차가 크고요. 정말 옛날 지식을 가지고 그냥 계속 그걸 쓰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 그냥 본인의 그냥 뇌피셜을 가지고 막 약간 임상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뭐 이거에 대한 사실 제어가 상당히 없고 학교조차도 되게 중구난방이거든요. 학교마다 가르치는 것들이 임상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저런 거 배우고 임상이라고 해도 되나 싶은 그런 전공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출발은 교육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확실히 그 교육적인 부분에서부터 시작한 편차가 결국엔 현장까지도 이어지는 건가 보네요. 네. 그리고 해당 논문에서는 이어서 질적 관리를 위해서 인증 제도를 실시를 제안했는데 교수님도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인증제도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향후에 막 난립할 프로그램들을 제어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국민들에게도 임상심리학이라는 전공을 했다면 우린 믿을 수 있다라는 그 신뢰를 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선택에 있어서 사실 이 정신건강 서비스의 소비자들은 너무나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명확하게 그 전공은 정말 제대로 나온대. 거기서는 제대로 배워서 훈련돼서 나오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라더라 라는 믿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증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확실히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간단히 햇선 마크 이러면 이제 그 물건 그렇죠. 사는 것처럼 확실히 인증 제도가 있으면 소비자들에게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뭐 사실 미슐랭 이런 것도 되게 중시하잖아요. 네. 볼 때. 그러니까 어딘가 좀 공신력 있는 기관이 정보를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대학원 장면에서도 임상심리 전문가 역량의 발전에 힘을 써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랩실은 이 역량 발전에 있어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일단은 여기서 도출된 역량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게 좀 있으신가요? 우선 저는 아직 해보지 않았지만 RA로서 참석을 해보면서 미팅에 많이 참석을 했잖아요. 이제 그 과정에서 저는 이제 사례 발표를 하시는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실제로도 병원 수련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이제 이게 기반이 돼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역량 발전에 도움이 된다 생각합니다. 네, 저희 연구실에서 되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에요. 우리가 직접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많은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이 더 커요. 그러니까 심리평가나 자문 같은 역할들을 하는 부분이 크고 심리치료를 한다고 해도 또한 우리 환자분이나 내담자분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정부나 기관과도 소통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이럴 때 소통이 직접 만나서 말로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공공장소에 가서 발표를 한다거나 아니면 보고서를 제출을 한다던가 서류 같은 걸 내는 이런 작업을 통해서 진행해야 되거든요. 공적인 위치에서 발표를 하고 문서를 만드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런 게 아니면은 주체적으로 어디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에서 좀 효과적으로 명확한 의사 전달을 상대방에게 해줄 수 있고 신뢰를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끔 그런 훈련을 일단 대학원 기간 중에서도 아주 신경 써서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심리평가나 치료를 할 때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근거에 기반해서 논리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사실 심리치료나 평가라는 게 조금 감에 의해서 진행되는 경향이 좀 있긴 있어요. 철저하게 그걸 배격하고 정말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와 논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이제 철저하게 심사해서 그런 걸 바탕 누구에게나 좀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분석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좀 양성하는 게 우리 연구실 교육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랩실에 나오면은 이제 현장에서도 어느 정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걸까요? 저는 연구실을 딱 나왔을 때 이 정도는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기대하는 것은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학원 안에서 아무리 뭐 교과서 막 이런 거 몇 개를 봐도 너무나 부족해요. 현장은 매일같이 새로운 지식이 쏟아지기 때문에 애초에 여기서 뭘 배워 나간다고 해도 그것이 큰 기반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대학원에서 배워야 되는 거는 어떤 책이든 논문이든 지식이 있을 때 그걸 찾아내고 내 것으로 만드는 훈련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내가 이제 어느 필드에 가더라도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또 빨리빨리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스스로 연구할 수 있는 능력 키워주는 것도 대부분 우리는 혼자 나가요. 뭐 수련생 때 잠깐은 뭐 슈퍼바이저 선생님도 계시지만 대부분 그 다음에 자격을 받고 나면 여럿이 있는 곳에 간다기보다 대부분의 임상심리학자는 어떤 그 조직 안에서 내가 대표해서 혼자 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결국 내가 스스로 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동안 내 스스로 연구계획 세우고 뭔가 분석하고 진행하고 논문도 쓸 수 있고 이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 나갔을 때 이제 그런 전문가로서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기본 능력을 꼭 키워서 내보낸다. 그리고 좀 이제 특히 발표와 글쓰기에 있어서의 또 기본 되게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걸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랩실에서는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이제 역량을 키울 수가 있군요. 네. 뭐 졸업생들이 다 사실 뭐 좋은 평가를 듣는 것은 아니지만요. 상당히 많은 숫자의 친구들이 조직에 나가서 그쪽에서 되게 큰 신뢰를 받고 많이 이제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 계속 정착해서 거기서 이제 계속 발전해 나가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덕성여대 임상심리 연구실 출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들 신뢰를 해주고 계세요. 그것은 뭐 이런 훈련들을 잘 이겨낸 우리 학생들의 그런 역량 때문이라고 보죠. 네. 그리고 우리 보통 쉬어가는 페이지로 항상 논문 나올 때마다 이제 기념으로 제가 시계를 하나씩 사거든요. 논문 게재를 축하하기 위한 네. 교수님의 시계입니다. 예, 제가 항상 뭐 논문 게재를 할 때마다 크고 작건 간에 뭐 큰 돈을 쓰는 건 아닌데 기념으로 시계를 하나씩 사고 있고요. 얘는 이제 발렌티노 루디라는 분이 국내 브랜드예요. 국내 브랜드에서 나온 스켈레톤 시계라는 겁니다. 보시면 왜 스켈레톤이라고 그러냐면 뼈대가 안에 다 보이죠. 안에 돌아가는 기계가 모두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걸 보는 재미가 있어서 산 거기도 하고 우리 이번 연구가 사실은 국내 임상심리학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나중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항상 보면 미국, 유럽, 외국 얘기만 나와요.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임상심리학이 어떻다는 얘기를 들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전 그것도 이 연구를 꼭 해야겠다는 생각 중에 하나였어요. 임상심리학 교과서를 쓰면 그 임상심리학 교과서 안에 한국에서는 어떤 역량을 강조하고 있고 뭐 어떻게 우리가 해왔다 뭐 이런 정보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내용 하나도 없고 맨날 미국에서 APA가 뭘 했고 이런 내용들밖에 없으니까 이건 우리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그래서 기념물로도 뭐 요즘 사실은 한국 시계업계가 되게 어려워요. 별로 이렇게 아무래도 스위스나 뭐 일본이나 이런 데에 밀려서 거의 자취가 사라져 가고 있긴 하지만 좀 우리나라 산업을 되게 응원하는 차원에서 뭐 그렇게 많이들 선호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 브랜드를 하나 골라봤고요. 특히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거든요. 우리가 이 연구를 한 것 중에 하나도 우리 지금 교육이라는 거에 뼈대가 어떤지를 한번 좀 속을 제대로 들여다보자. 그래서 뭔가 좀 바꿔볼 부분을 좀 찾아보자. 달라질 부분을 좀 찾아보자. 라는 관점에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뭐 나름 만족하고 있습니다. 스타일상 조금 커서 제 손목에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아직 뭐 발전해 나가는 한국 산업이니까 앞으로 뭐 응원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한국 임상심리학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연구들이 더 많이 진행됐으면 하네요. 그럼 이제 훌륭하게 지도를 해주신 지도 교수님 덕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이제 임상심리 전문가들의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논문을 진행해주실 고그림 선생님께서 이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일단 뭐 고그림 선생님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2019년도에 덕성여자대학교 석사과정 졸업했고요. 지금은 명지병원에서 연구원 겸 임상심리사 수련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그림 선생님께서 준비하신 논문을 저희가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요. 그 선생님의 논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제 논문은 일단은 임상심리 전문가의 역량 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이고요. 역량 기반 교육과정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 실시된 연구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이제 선생님의 논문을 읽고 왔는데 그 과정에서 궁금한 점을 한 3가지에서 4가지 정도 간단하게 준비해왔습니다. 그러면 우선 은영 선생님께서 먼저 질문을 제가 궁금한 점을
몇 가지 생각을 해보는데요. 먼저 해당 논문의 내용과 이를 작성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제가 석사생 재학 당시에 그 교수님께서 임상심리학회 교육정책연구사업단 단장을 맡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거기서 제가 같이 간사로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 이 사업단 활동의 일환으로 연구 활동을 좀 했는데요. 이제 임상심리 분야가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되게 학술적으로도 직업적으로 많이 성장을 하였잖아요. 그래서 논문을 보시게 되면은 뭐 대학원생 입학 인원도 평균 350명대로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고 문과 대학원 중에 이렇게 입학 인원 수가 꾸준히 유지되는 곳이 또 별로 없다고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직업적으로도 네, 이제 병원에 한정 짓지 않고 지역사회로 나가서 입지를 또 다지는 중이고, 그래서 이렇게 직업 영역이 확장되는 만큼 전문 회원의 질적 관리도 중요해져서 뭔가 보수 교육도 매년 실시가 되고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 회원에 대한 관리는 되고 있는 반면에 뭔가 전문가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즉 교육 훈련 분야에 대한 논의는 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대학원 교육이나 이후 수련 과정에 대한 질적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또 이런 논의가 교육정책연구사업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 것이겠다 해서 요런 주제를 잡고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논문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이제 FGI를 시행을 하셨는데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네, 일단은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해서 흔히 우리말로는 초점 집단 인터뷰라고 하는데요. 이제 타겟팅을 해서 인터뷰 대상군을 모집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집단 면담이기 때문에 개인 면담과는 달리 이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연구자가 총재할 수 있는 범위가 개인 면담보다 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집단 구성원들의 시각이 좀 더 강조가 되어서 연구자가 생각한 대로 이야기가 좀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주의점이 좀 있고요. 그리고 리더 역할을 하는 참여자가 나올 경우에는 대화를 독점할 수도 있고 또 약간 소위 서로 눈치를 보면서 솔직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연구자가 적절하게 질문하고 끊으면서 좀 분위기를 이렇게 이끌면서 대화를 좀 유도해내야 되는 면도 좀 있습니다. FGI를 해본 적이 없고 그래서 궁금했었는데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저는 굉장히 전문가로서의 태도를 갖춰야 된다는 점이 인상이 깊었거든요. 그래서 만약 전문가적인 태도를 갖추지 못하고 그런 점에 비해서 자기 확신이 부족하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전문가로서 내가 뭔가 일을 수행할 때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전문적인 확신이 없으면 아무래도 일을 잘 수행하기가 어렵죠. 또 저희 직종이 또 취약한 대상을 다뤄야 하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자기 확신이 없으면 좀 자신감 있게 개입하기도 어렵고 그거에 대한 효과도 잘 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 직종이 석사 과정에 뭔가 수련까지 3년을 하고 이제 자격증을 따는 분야인데 또 오히려 반대로 너무 자신을 낮춘다거나 자신감 없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또 상대에게 신뢰감을 주기 어려운 태도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나의 경험과 경력에 대해서는 또 자부심을 가지는 태도도 그런 면에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그런 중요할 것 같고 저도 향후에 활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벌써부터 해야겠고 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보통 학부 때도 배웠을 때 임상심리 전문가가 검사를 실시를 하고 그리고 보고서를 쓰는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배웠었는데요. 그럼 보고서를 작성할 때 누가 주로 보게 되느냐에 따라서 초점이 달라진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누군지에 따라서 초점이 그게 어떻게 바뀌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저도 막 다양한 분야에 다 있어본 건 아니어서 실제로 경험한 거는 많이 없긴 하지만 또 일단 병원의 경우에는 의사가 보고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좀 쓰는 편이고 또 제가 일했던 서울심리전 동북센터의 경우에는 이제 그 평가한 거를 가지고 상담 선생님이 보시게 돼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상담 선생님이 치료 계획을 세울 목적으로 보시는 거기 때문에 좀 진단보다는 개인 내 역동을 좀 더 중점적으로 저희가 보고서에 썼어요. 그리고 요새 일반 상담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에게도 요새는 풀배터리라고 많이 알려져서 자기 이해를 목적으로 받으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알기 쉬운 용어로 잘 풀어서 쓰는 것이 또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확실히 전문가로서는 그런 단순히 보고서를 이렇게 단순히 기술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보여질 것인지를 생각하고 해야 되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역량 중에 하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질문하고 싶으신 점 있으신가요? 네, 저는 좀 근본적인 질문을 약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실 심리학이라는 게 측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객관적인 과학성을 굉장히 추구하는 학문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임상 심리사로서 전문가의 어떤 역량을 판단하는 데도 보고서 작성하는 기술이나 이런 대인관계 기술이나 이런 식의 측정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기술들을 역량으로 파악을 하고 역량을 평가를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것 말고 혹시 조금 더 인간적인 부분에서 견제해야 될 시선이나 관점 같은 게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이 논문을 작성하시면서 네, 이런 논문을 쓰신 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네, 일단은 뭔가 좀 태도적인 그런 기술적인 면 말고 태도적인 면들을 생각해 보자면은 이 논문을 쓸 때는 그 윤리 및 직업적 가치에 대해서 좀 논의 사항이 많았었어요. 그중에서도 저도 인상 깊게 봤던 점은 일단은 자기 자신과 세상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일단은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그 세상에 내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으면은 이제 평가를 할 때든, 그리고 치료를 할 때든, 내가 수행하는 것들이 이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이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그거를 객관화해서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논문 외적으로 저희가 이제 선생님께서 논문을 이제 진행을 하시면서 있었던 가장 기억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실까요? 네, 뭐 연구 진행하시면서 뭐 기억 남으시는 혹은 뭐 재밌는 에피소드 있었으면. 어, 일단은 그 FGI에서도 사실은 이제 제 논문을 보시면은 이제 핵심 역량을 정의하는 것만이 아니라 해당 역량과 관련된 현안이나 이슈들을 제가 논문에 같이 제시를 했어요. 근데 처음에 논문 이런 FGI 기획을 할 때는 사실은 핵심 역량을 정의하는 것까지 이제 좀 중점적으로 봤거든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참여자분들의 어떤 되게 이렇게 경력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그 자리에 참석을 해주셨어가지고 그런 관련된 어떤 본인들의 경험 그리고 진솔한 얘기들이 조금 더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또 FGI의 장점이라는 게 이제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되면서 좀 얘기가 풍성해진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나와가지고 되게 저도 많이 좀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직 논문을 써보는 단계도 가보지 못한 이제 1학기 석사생들인데요. 혹시 논문을 심사받으시는 과정에서도 어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네, 학술지에서 심사 요구를 좀 받으셨잖아요. 거기서 좀 네. 인상 깊었던 일이 있으셨는지. 일단은 그 논문 자체를 저도 처음 이제 일저자로 투고를 해보는 거여가지고, 뭔가 그 심사위원회 그 말에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도 이 논문을 더 잘 보완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사위원이 이렇게 지적하는 것들을 맥락을 좀 파악을 하면은 약간 그 심사위원의 말을 곧이곧대로 이렇게 약간 융통성 없이라고 해야 될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떤 점을 좀 지적을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교수님들 같이 쓴 교수님들이랑 얘기하면서 저는 조금 배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심사 그 의견을 받을 때 약간 그 말 자체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내 논문의 어떤 점들을 지적하고 계시고 그리고 어떤 점들이 이해가 안 가시는구나를 좀 이렇게 전반적인 시각에서 다시 봐야 되는 필요가 있다고 저는 좀 느꼈었어요. 저희가 논문 심사를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아직 많이 남았다고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말씀해주신 내용을 귀담아 듣고 이제 잘 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원님. 네, 또 혹시 이 비슷한 길을 가고자 하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나 조언 같은 게 있으실까요? 아직
뭔가 이제 하셔야 될 것도 많고, 이제 자격증을 따기까지 채워야 하는 시간과 요건과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저도 사실은 그럼 처음 해보는 것들에 대해서 약간 두려움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못하는데 어떡하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은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은 수련 이제 학생이시고 수련 받으시는 과정이니까 그거를 잘 한다기보다는 일단은 그런 거에 대한 경험을 쌓고 일단 시작한다는 마인드로 하시면은 조금 더 가볍게 이 과정을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러면 선생님의 논문을 보시면서 뭐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논문에 연구할 수 있는, 다룰 수 있는 주제들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잖아요. 그 중에서도 많이 나오는 관계들이 있고 많이 다루는 토픽들이 있지만 사실 이 작성하신 논문은 되게 새로웠는데 이런 이야기가 꼭 나와야 되고 누군가는 꼭 해야 될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하고 들어서 연구를 하신 게 저는 용기가 있다고 느꼈거든요. 되게 그래서 연구자로서도 너무 약간 존경심이 들고 그래서 본받고 싶은 점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걸 느꼈는데, 저도 이제 임상심리 전문가라는 이제 직업을 알게 되고, 이제 그 과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문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준비하면 되는지,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점이 있었는데, 논문을 보면서, 이런 부분에서 체계가 잡히면은 임상심리학계에도 저는 더욱더 체계가 잡히고, 이제 앞으로 많은 사람들도 우리를, 믿어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논문을 작성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간 문제상 그러면은 간단하게 고그림 선생님의 마무리 멘트와 교수님의 마무리 멘트를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그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질적 연구고 정책 연구이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 굉장히 혼란스러운 마음도 많았고 되게 갈피를 못 잡는 경우도 많았었어요. 근데 그래도 주제를 잡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석사생이 하기 좀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 교수님께서 많이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해보라고 많이 이렇게 응원도 해주시고 조언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사실은 그 점이 가장 이 논문이 그래도 학술지에 투고가 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수님께 굉장히 감사드리고 있고 그리고 저도 이런 논문을 그래도 의미가 있는 논문을 투고하게 되어서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그럼 이어서 교수님 마무리 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구림 선생님 이제 또 새로운 수련을 새로운 병원에서 시작하시잖아요. 네, 뭐 많은 좋은 경험들 하시고 많이 성장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연구자로서 우리 학계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진행해주신 두 분 선생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